안녕하세요. 심리철학의 최승락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얘기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데카르트는 지난 시간에 어떤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라는 거를 그런 명제를 하나를 얻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던 거는 생각하는 동안에 나의 존재는 의심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나의 존재, 그런 존재가 생각하는 동안에 존재한다는 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거는 의심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거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몸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논변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카르트의 이런 논변, 내가 몸과 이제 다르고,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나의 이 몸과 구별되는 나, 여기서는 이제 영혼이라고 할 텐데요. 그 영혼이 어떻게 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수업에 교재가 이제 김재권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인이시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심리철학 분야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거든요. 대표적인 한국의 심리철학자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적은 미국으로 바꾸신 채로 미국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요. 대표적인 한국 분석 철학자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심리 철학의 책에 나오고 있는 그 논변이 많은데 그게 책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웬만한 부분은 이제 필요한 부분은 협동수업 문제나 이제 연습 문제 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이 영상이 조금 어렵더라도 너무 시험 준비하는데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표적인 그 시험 예성 문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 그대로 나오고 표준 답안을 또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까지죠. 어떻게 심신이원론을 이끌어냈는지 결론을 논증 형식으로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4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 그 조금 더 복잡한 논증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4에서 제시한 논증을 약화하는 요소를 한 가지만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약화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적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느냐에 따라서 4번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거를 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수업에 배우는 그 논증들과 함께 포함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울 거는 데카르트의 상호작용적인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심신이원론이란 말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인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라는 존재는 한 종류의 실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상과 이 육체라는 대상이 그렇게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이다. 그래서 실체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입장은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종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제 실체 이원론이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사실상이라고 했던 거는 실체 이론론과 실체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일종의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파생했다기보다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실체들의 종류가 같은 종류이냐 다른 종류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 이론론은 이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종류의 실체이다라는 거고 실체 이원론은 우리 세계에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물리적 실체를 넘어선
그런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그 실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체 이원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한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시는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의 관념론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버클리는 만약에 제 수업 그 암과 인간을 들었다면 이제 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조지 버클리는 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실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감각을 넘어선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그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눈을 감는다든가 해서 이제 감각이 차단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면 이 세상도 이제 바로 꺼져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좀 생각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세를 살아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사유와 다른 정신적인 경험들로부터 구성된 구성체이고 물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 물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관념들의 덩어리라는 것이 관념론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물리적 실체라는 몸이 있고, 그리고 나라는 실체 이원론자는 그 물리 세계를 벗어난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버클리는 오히려 물리적 실체 이걸 부정하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어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관념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종류로 실체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제가 그렇게 낸다든가 협동수업 문제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는 여기지는 않을 텐데 실체 이론론으로 들 수 있는 한 예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체 이론론의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으로 물리주의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수업 교재인 김재곤 선생님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실체 이론론은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한 종류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물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능주의 나오기 전에 한번 좀 배우게 될 텐데 실제로 굉장히 강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강한 영향력이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환원적 물리주의와 비환원적 물리주의 같은 게 있는데 환원적 물리주의는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더라도 뒤에 또 설명드리니까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정신적 속성들은 특정 물리적 상태의 뇌와 과정과 이제 동일하고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요소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거까지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철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가지 이제 구별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 직관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더라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인데 이 입장은 정신적인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거나 이를 초월하지는 않지만 물리적 속성으로 완전히 환원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현대에도 이제 데이비 차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특히 퀄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어떤 심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뇌의 그 물리적인 속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꼭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인 그 속성에는 그런 퀄리아 같은 것이 하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환원되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영혼의 존재 같은 거를 주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실체 이원론이 될 텐데 이론론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환원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수한 입장이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물리주의 하지만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물리적 요소를 통해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심리 철학에서는 어떤 한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관적인 심상에 대한 설명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것만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환원적 물리주의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한데 실제 다른 책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모든 물리적 효과는 충분한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리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시냅스상에 우리 뇌 속에 있는 어떤 뉴런의 작용만을 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뭘 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빨강을 보고 있는 건지, 아파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물리 세계만으로는 심적 세계를 탐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직관에 있어서 어려움을 봉착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이라는 표현으로 어느 정도의 물리주의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실체 이론론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심리 철학에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거는 실체 이론론은 우리 물리세계가 하나의 종류의 대상, 그런 실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체 이원론은 영혼같이 비물리적인 그런 실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실체로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입장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실제 그 르네 데카르트가 쓰고 있는 책에서도 실체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실체 이론론, 이원론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철학의 특징이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실체, substance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가 실체냐? 이 실체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우리 마음과 같은 정신적인 실체와 물리적 실체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실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속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속성은 뭐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영어로는 proper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물이나 현상이 지닌 특징이 있다면 그걸 또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질량, 온도, 길이, 색깔 같은 거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 느낌, 뭐 두려움, 빨강을 봄 아니면 뭐 차가움을 느낌 이런 것들이 보통 정신적인 속성인 거죠. 실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빨강, 따뜻함, 즐거움, 뭐 느낌 등의 그런 속성이 내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뭐 간략한 예시로 보시면 여기 털복숭이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는 저 강아지를 보면서 귀엽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강아지의 속성을 우리는 귀여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귀여움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귀여움이라는 거는 어떤 귀여움이 내재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귀여움 자체는 실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뭐 귀여움도 실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지금 말하는 맥락에서 실체가 무엇인가의 예시를 들자면 그런 것이고 그런데 강아지의 존재는 이 강아지가 성체가 돼가지고 귀여움이라는 속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아지는 계속 존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는 실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예시도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데카르트가 나오는 이 책, 이 레퍼런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김재원 선생님의 62쪽 책에도 나오니까 제가 지금쯤이면 아마 자료실에 이 책자를 단락별로 좀 올려놨을 겁니다. 책을 사셔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우리끼리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원본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라고 이제 책자를 올려놓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좀 확인해 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데카르트가 하는 말대로 가자면 실체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실체의 도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실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실체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도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따질 수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고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데카르트가 말하는 실체 한번 보죠. 여기 잔망 루피가 있고 뽀로로가 있어요. 근데 잔망 루피는 뽀로로 인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가 있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망 루피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루피의 이 분홍색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의 귀여운 모습 이런 것들은 루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분홍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 분홍이라는 거 귀여움 뭐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잔망 루피라는 그 물리적 실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시를 드는 것들이 그림자 같은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에게 그림자는 또 실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데카르트는 영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존재한다면 육체에 영혼이 내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한다. 라고 하면 영혼이 이제 실체가 아닌 건데, 데카르트가 생각을 할 때는 육체가 없더라도 영혼은 존재한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혼도 일종의 독립적인 실체다. 육체도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 영혼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육체도 그런 점에서 독립된 실체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서로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보인 게 영혼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비슷하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논증, 우리 강의 초반에 했던 그런 걸로 영혼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나이고, 그래서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몸과 다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이제 독립된 실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카르트는 실체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가가지고 실체 이원론인데, 몸은 물리적 실체죠.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거는 물리적 실체와 다른 독립된 실체니까 비물리적 실체다라고 하는데, 이 비물리적 실체라고 말을 하고 보니까 이 물리적 실체와는 독립적으로 물리세계에 독립된 어떤 대상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한 네 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는 정신적 실체와 물리적 실체, 즉 마음과 몸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가 있다는 실체 이원론을 지금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본성은 생각하고 의식적이며 그 밖에 다른 정신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몸의 본성은 공간적 연장을 가지며 공간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주를 얘기를 할 때 스페이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 대상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여기 존재를 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컵이 존재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저라는 이 몸뚱아리가 존재함과 동시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이 사람은 연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extension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를 어떤 물리적인 대상은 일종의 연장성을 지닌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인데, 데카르트의 표현으로는 이제 결합체이고요. 우리 물리적 실체인 몸이나 이런 물리적 대상들은 이런 연장성을 지니고, 마음은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연장성을 전혀 지니지 않는 대상이다. 라고 한 거죠. 계속 들으시면서도 뭐 연장성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이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뭐 깊게는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그런 문헌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데카르트 전문가로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직관적으로 어떤 공간을 차지한다는 수준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만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과 몸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도 논증을 통해 가지고 코기타 에르고스움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을 한 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식당에 실제로 가서 몸이 움직여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음과 몸은 서로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의 원인이 되면서 역도 성립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호작용적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데카르트에게 실체란 속성이 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면서, 물리적 실체는 요런 거죠. 질량, 온도, 길이, 색깔 등이라는 것이고, 그 정신적 속성은 고통 느낌, 두려움 느낌 요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요런 속성이 내재하는 어떤 대상, 그게 뭐 우리 육체가 되겠죠? 그리고 요런 정신적 속성이 내재한 대상, 그런 거는 이제 영혼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 공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물리적 속성을 가지는 거는 어떤, 어,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장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 요거까지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연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 실체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장되어 있는 연장성을 지니는 건데 정신적 실체는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연장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어딘가에 있다는 표현, 이거는 뭐 데카르트가 말하진 않았는데 김재건 선생님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카르트 입장에서 한번 보더라도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연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이 머릿속에 어딘가에 영혼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귀신 개념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유튜버 중에 아마 TV에도 나오신 분인데 궤도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같은 거 하나 찾아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에 자다가 뭐 화장실을 갔든가 했을 때 귀신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그 물리 과학 용어를 제가 까먹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귀신에게 너는 물리세계의 법칙을 따르지도 않고 영향력을 아무것도 못 받는데도 어떻게 그 위치를 귀신이 제 앞에 있으면 계속 제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어떻게 너는 고정해가지고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지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을 텐데 우리가 태양 주변을 꾸준히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계 자체, 이 태양도 전 우주에서 보면은 전체 우주에서 이게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체 우주의 중심이 여기라고 하면 요게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양도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양 주변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구조차도 태양 주변을 돌고 태양도 전 그 태양계 바깥에 있는 우주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계속 돌고 있으면서 전체 더 큰 우주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태양이 이제 돌고 있는 그 중심 지점, 중력이 있는 그 중심 지점조차도 더 큰 우주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는 돌고 있겠죠. 그렇게 복잡하게 돌고 있는 행성이 지구인데 그 지구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력이 없다면 이 위치를 우리는 고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력의 영향에 그 물리세계의 법칙, 그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영혼이나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부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돌고 있는 그 행성상에 살고 있는데 그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이 행성을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영혼이거나 귀신이거나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물어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리 세계를 우리가 물리 세계의 인과적인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거를 신봉한다고 여겼을 때는 도대체 비물리적 실체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게 참 설명하기 힘든 건데 우선 데카르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3번까지 얘기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게 4번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 비물리적 실체가 물리적인 실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역도 이제 성립을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이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상호작용적 심신 이원론 이거를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심리 철학을 하시는 분들, 마음의 그 본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던 분들이 데카르트 문헌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특히 김재건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이 상호작용적 심신이원론의 문제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을 한 그 문헌이 데카르트와 이제 엘리자벳 공주 간의 그 대담에서 나온다. 그래서 심리 철학의 역사를 한번 바라볼 때,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데카르트의 이 당시의 일이 심리 철학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심리 철학 김재권 선생님의 심리 철학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 공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심신 이원론에 대한 논증, 특히 김재권 선생님 책에 소개하고 있는 논증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좀 깊게 들어간다면 이 논증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협동수업 문제로 요게 좀 나온다면 어렵더라도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뒤쪽에 조금 더 이제 단순화된 논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좀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죠. 나의 몸의 존재는 의심될 수 없지만 나의 몸의 존재는 의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의심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둘은 다르다라는 논증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에 대한 논증인데, 내 마음은 나에게 투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빨강을 보고 있다면 적어도 나는 내가 빨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빨강을 보고 있는지 빨강을 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상대방은 모르겠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고 내 마음에 투명한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 힘들다는 거를 나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되게 뭔가 달달한 맛을 느낀다면 그게 달달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내게는 굉장히 투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데카르트의 또 다른 논증이다 라고 김재권 선생님은 분석을 하셨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김재권 선생님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즉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더 그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경우에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간지러운데 그게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총에 맞은 사람이 실제 그게 총에 언제 맞았는지 모르고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가끔 배가 아픈 건지 아프지 않은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몸에 대한 거 어떤 경우는 이제 다리가 이제 잘린 어떤 전쟁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내 다리가 실제 달려 있는지를 모르고 발가락이 가려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내 오른 다리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발가락이 가렵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육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는 내게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마음에 대한 거는 투명하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은 동일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누군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심신이원론에 대한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의 본성이라는 거는 그 속성 없이는 그 대상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주요한 속성이 없다면 그 속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한번 전제 1번을 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육체라고 하는 것들의 본성이 있을 텐데, 그런 대상을 생각했을 때 그 대상의 어떤 특정 속성 없이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몸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대상을 또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본성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전제는 나의 본성, 나라고 하는 본성은 생각하는 것이다. 최소한 생각하는 하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 몸의 본성은 또한 공간에 이제 연장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내 몸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져갔을 때 나의 본성은 공간에 연장되어 있는 것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은 비물리적 실체라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공간에 연장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내가 나의 마음과 내 몸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여기 전제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내 몸의 본성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 두 가지로 봤을 때 생각하는 나인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몸과 이제 동일하지 않다. 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 이제 뭐 협동 수업이나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이 논증을 약화하는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 꼭 나올 테니까 다른 그 앞에 있었던 그 논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나에게 투명한가? 내가 어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과 관련된 거, 연애 같은 거 할 때 상대방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 그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잘 몰랐다가 갑자기 탁 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마음의 모든 게 투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런 논증을 약화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번에 데카르트는 물리적 실체의 특징으로 공간의 연장성을 지닌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접촉하는 대상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갔는데, 데카르트의 이 책이나 심리철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체에 관한 나의 이해에 따르면 물체는 확정적인 모양의 정의 가능한 위치를 가지며 물리적 대상은 어떤 연장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이 물체는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물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필이 있다면 연필이 안 보이네요. 여기에 컵이 있다면 이 컵이 있는 공간에 다른 물체가 이 연필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컵이 있는 동안에는 이 컵이 있는 이 위치에는 연필이 동시에 이렇게 중첩해가지고 존재할 수는 없죠. 저것도 이제 양자역학을 얘기한다면 또 양자 중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물리학에 대한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은 다른 실체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체는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에 의해 지각할 수 있고 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나 그것과 접촉하는 대상에 의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 컵을 제가 움직이는 거는 제가 제 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데카르트가 살던 그 시기가 이제 그 뉴턴 역학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시기라 가지고 뭐 이런 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걸로만 얘기를 했겠지만 최소한 물리적 대상은 공간의 어떤 연장성을 지니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려면 다른 물체의 이런 접촉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뭐 갈릴레오의 역학을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데카르트 말년에 데카르트는 굉장히 이제 주변 시선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긴 사람이었고 말년에 이제 엘리자베트 공주와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만났다는 거는 철학적인 얘기를 그때 하면서 개인 튜터로 덴마크인가요? 앞에 슬라이드에 좀 나오는데 좀 추운 지방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여성도 저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철학을 이제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엘리자베트 공주와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속설상으로는 뭐 사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엘리자베트 공주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게 물리적 실체의 특징으로 연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물리적 실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접촉 같은 게 있어야 움직인다고 데카르트는 말을 했는데 아니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물체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비물리적 실체가 어떻게 물리적 실체를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냐 요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이분도 머리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데카르트가 전제로 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모순되는 점을 지적을 한 게 엘리자베트 공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쟁을 할 때도 가장 강력하게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전제를 이렇게 다 받아들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 너는 너의 주장은 이제 모순이 일어나, 그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는 게 굉장히 고단수로서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자베트 공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타유하는 실체에 불과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신체적 전기를 움직여서 신체의 행동을 야기하는지를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어떻게 물리적 실체인 몸을 움직이느냐. 내가 배가 고프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런 작용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데카르트 당신에 따르면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다른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고, 그것이 움직여지는 방식 또한 그것이 다른 물체로부터 어떤 종류의 충격을 받는지와 그 물체의 표면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조건이 충족하기 위해선 접촉이 필요하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세 번째 조건을 위해서는 연장성이 요구됩니다. 이것도 다 데카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데카르트 당시는 연장성을 영혼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해버렸고, 접촉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과는 양립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는 거를 데카르트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여기 나오는데요. 영혼은 공간적 연장성을 지니지 못하는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연장성을 갖는, 즉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와 어떻게 접촉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어떻게 물리적 실체인 그 몸에 인과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엘리자베트 공주는 굉장히 영리하게 데카르트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모순에 빠진다 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거는,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는 원초적인 개념이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는 것도 이런 원초적인 개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뭐 이상한 말이죠. 이제 대답 못하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는 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굉장히 격조 있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 뭐 따지고 보면 이런 말이에요. 뭐라는 건지 차라리 마음이 연장성을 지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물리적 실체라고 말하는 게 더 이해가 간다라는 식으로 엘리자베트 공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김재건 선생님은 이를 유물론에 대한 인과 논증의 첫 등장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거의 1500년에 가까운 서양의 그 학문의 역사 동안에 이거를 지적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문헌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엘리자베트 공주가 데카르트를 공격을 하면서 유물론에 대한 인과 논증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건 선생님이 또 논증을 하나씩 들면서 심신 이원론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논변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그 서양의 미국의 심리 철학에서는 페어링 프로블럼으로 이제 짝짓기 문제라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이와 서연이 두 명이 있는데, 유진이와 서연이가 화살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장난감 화살을 쐈다고 해보죠. 유진이의 화살은 서진이의 가슴에 가서 이렇게 맞았고, 서연이의 화살은 장현이의 가슴에 이렇게 가가지고 맞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진이의 화살은 서진이의 가슴에 맞아서 상처가 나게 한 그 원인이지, 서연이의 화살이 서진이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진이는 서진이에게 화살을 쐈고 장현이에게 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서연이는 장현이에게 화살을 쐈지 서진이에게 화살을 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현이가 화살을 맞고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 서연이가 쏜 화살 때문에 장현이의 화살에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지,
서진이 가슴에 있는 상처가 서연이가 쏜 화살에 의해서 맞은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유진이는 서진이에게 화살을 쏘고 서연이는 장현이에게 화살을 쐈다라는 그런 물리적 사실밖에 없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재건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서진이의 가슴에 어떤 화살의 상처 자국이 있고 장현이의 가슴에 어떤 화살 상처 자국이 있다면 그 상처를 일으킨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진이의 화살이 서진이의 가슴에 상처를 일으켰구나. 그리고 서연이의 그 화살은 서진이의 가슴에 상처를 일으킨 것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장현이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거는 서연이가 쏜 그 화살 때문이지 유진이가 쏜 화살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물리적인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진이의 화살만이 서진이의 가슴에 상처를 만들고 서현이의 화살만이 장현의 가슴에 상처를 만드는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각자의 화살은 그 화살에 맞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와 적절한 방향에 있었다는 것이 짝짓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좀 약간 어려운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 짝짓기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유진이가 쏜 화살과 서진이의 가슴의 상처 간의 그런 인과적인 관계를 짝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이 물리 세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거를 이제 짝짓기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논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뭔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학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변을 통해 가지고 개념 하나를 설명을 해줘야 이게 좀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짝짓기 문제가 그런 거고요. 요거는 약간 방금 했던 얘기를 또 약간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책자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이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 여기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세계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내재적 속성을 갖는 두 영혼 A와 B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 둘이 동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물리적 대상 C가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C에서 발생한 물리적 변화의 원인은 B의 작용이 아니라 A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 영원히 A, B가 있는 것이고요. 비물리적 속성인 A, B가 있을 때 C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대상의 변화가 여기 A나 B 중에 C라는 물리적 대상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가 있다고 할 때 영원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B 둘 중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으로 가는 물리적인 몸을 움직인 그 원인이 A, B 둘 중에 뭐냐? 라는 거를 하나 물어보는 거죠. 짝짓기 문제가 실제 물리 세계와 같이 이제 설명이 된다면 영원 A, B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실제 그 원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A가 원인이고 B가 아니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짝짓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무엇이 그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가? 두 번째 영혼이 아니라 첫 번째 영혼이 물질적 대상과 짝지어주는 짝짓기 관계는 무엇인가? 비물질적 실제로서 영혼은 물리적 공간 밖에 있고 어떤 것과도 공간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짝짓기의 토대가 되는 관계로 공간적 관계에 호소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짝짓기 관계가 가능하려면 어떤 게 실제로 물리세계의 어떤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는 물리세계 내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A와 B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짝짓기 관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가능한 관계가 두 영역, 즉 공간 내 물질적 대상의 영역과 공간 밖의 비물질적 마음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인과적 짝짓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자꾸 질문으로 끝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인과적 관계가 있으려면 물리 세계에서만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가보면 박보영이라는 이 배우 아시죠? 박보영의 영혼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딴데 가 있는 사이에 김슬기의 영혼이 박보영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박보영의 육신에 박보영의 영혼이 들어가면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김슬기의 영혼이 박보영의 육신에 들어가면 과감하고 거친 성격이 돼요. 여기서 물리적인 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조심스러운 그 성격, 조용한 그런 물리적인 성격으로 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고 거친 성격도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이 육신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영혼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한다면 박보영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박보영이 과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과 조심스럽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거칠게 행동하는 그런 행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의 변화의 원인은 박보영의 영혼 A인가요? B인가요? 이거를 물어볼 수가 있죠. 지금 스토리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뭐 당연히 B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박보영의 행동밖에 없거든요. 박보영이라는 물리적 대상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과감하게 행동을 해요. 그 행동밖에 없어요. 실제 영혼이 여기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물론 뭐 무당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뭐 실제인지 혼자 쇼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 세계에 있을 때는 이 영혼이라는 그 작용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보영의 육신이 그냥 혼자 갑자기 조용하다가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 영혼이 이 몸에 들어가서 성격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원 선생님은 이렇게 어떤 행위상의 물리적 대상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물리 세계 내에서만 설명이 되는 거지, 물리 세계 밖에서는 그거를 절대 설명을 할 수 없다 라는 논증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증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짝짓기 문제에 대해서 뭐 폴 아우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요약을 한 걸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두 대상의 원인과 결과로 짝지어주는 관계 R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R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인 관계다. 항상 공간적인 관계고, 이 공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물리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 실제인 마음은 어떤 것과도 공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데카르트를 따르자면 연장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따라서 두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두 대상은 공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심적 실체인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인과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짝짓기 문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는 뭐 엘리자벳 공주가 설명한 거, 그거를 김재건 선생님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물리적인 실체인 마음과 물리적 실체인 몸이 서로 인과관계를 지니려면 마음과 같은 심적 상태를 물리적 상태로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울 물리주의를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이 세계에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 대상인 이 육체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재권 선생님의 입장은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가정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그 규정을 좀 나올 텐데, 물리세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세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에는 물리세계 내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에서는 데카르트는 절대 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우리 몸에 인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뇌에는 송가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영혼이 상주할 수가 있고 물리 법칙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나 봐요. 그 송가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데, 송가선이라는 거는 이 뒤통수, 여기 뒤통수 쪽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목과
되뇌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그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좌뇌와 우뇌 그 사이에 중간 지점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로 이제 송가선이라고 하는 파이니얼 그랜드라고 하는 여기 그 실제 그 항명입니다. 그 항명으로 있는 그 부분에 송가선이라는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영원히 상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이게 그 뭐 김장훈 선생님도 책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송가선이라고 하는 거 현대에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분야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부학적인 지식은 당시에는 없었겠죠. 지금 5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조선시대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였었죠. 그때 뭐 아직 허준도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한 200년 있다 이제 나오는 거고요. 동의보감도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현대인과는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모르던 그 시기고 어,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몰랐을 텐데 이런 거를 좀 보더라도 송과선이 뭐 굳이 뭐 영원히 거기에 있다는 그런 근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여기 뭐 김재원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있는 김에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한 다양한 심적 상태들과 활동들은 전체 뇌와 신경 체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송과성과 관련해 얘기했듯 모든 심신작용에 책임을 지는 단일한 확인 가능한 기관이 있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다. 뭐 의학적으로 봐도 해부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자벳 공주가 했던 것에 이어서 김재원 선생님은 이제 데카르트의 주장은 어떤 순환 논증의 오류에 좀 빠진다. 아니면 뭐 여기서는 성결 문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장에서 보여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송가선은 영혼 자리이고 영혼과 몸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원초적인 거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엘리자베트 공주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비물리적 실체로서 영혼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몸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원초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합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영혼과 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그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의 근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결합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혼과 비물리적 실체로서의 영혼과 물리적 실체로서의 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 방식이 이미 순환 논증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성결 문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논증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재원 선생님은 물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비 차머스 같은 심리 철학을 자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제 암과 인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가상세계의 철학,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지금 뉴욕 대학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하는 주장인데 생명인 사람에게 빨강 물체를 아무리 보여주고 빨강을 보는 뇌신경을 아무리 자극한다고 해도 빨강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것만으로 모든 심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신 측면만 보더라도 어떤 환원적 물리주의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 철학의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활발합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 기계도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논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 시험에 지금 오늘 배운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렵다 하면 아마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뭐 협동수업 문제, 객관식 문제도 좀 보실 텐데 서술형 시험 문제로는 1, 2, 3번에서 4번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약화하는 요소도 인과관계 문제 있죠. 아까 그 짝짓기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는데 좀 쉽게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물리적 실체는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인과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데 최소한 우리 물리 세계가 인과적인 그런 물리적인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물리 세계에 있는 법칙만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물리적 실체가 어떻게 물리적 실체인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계를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그걸 전제하는 순간부터 이 실체 이원론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상호작용 자체도 이제 설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데카르트가 엘리자베트 공주에게 물리적 실체라는 거는 어떤 연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연장성을 가지고 있는 하에서 어떤 누군가가 물리적 대상에서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접촉이나 연장성을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5번에서 약화하는 요소로 적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답변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할 테니까요. 한번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풀로 보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 영상일 것 같은데 짧게 보셨다면 유튜브 영상 아니니까 좀 축약된 형태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0분 정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부수연상론이라는 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